안녕하세요. 마운의 스페셜의 문상아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69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30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만 해도 무려 9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안락한 삶을 보장해줄 든든한 노후 자금, 슈퍼리치의 투자 전략을 통해 마련하세요. 와운의 윤유석 파트너가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1%의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슈퍼리치 투자법 6번째 시간, 오늘은 실적 분석의 기본인 매출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금빛 미래를 열어줄 황금 열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불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하죠, 사실. 주식을 사람들이 위험하게 투자하니까 그게 위험한 것이지, 안전하게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 노후 자산 증시, 노후 때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투자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실적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막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오늘은 매출 분석을 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어렵죠. 깊게 들어가죠. 영업이익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매출 분석이라는 게 뭘까요? 실적 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매출 분석은요, 너무 쉬워요.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분석, 그럼 뭔가 특별한 분들이나 하는, 연구원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이거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뺄셈 나눗셈, 산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을 크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은 생산재냐, 소비재냐,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일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복합 사업을 하는 거냐, 이 부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산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 기업이죠. 딱 하나의 사업만, 한 우물만 파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문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단일 전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좀 권고합니다. 쉬우니까. 쉽다라는 얘기는요, 불확실성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적중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건 굉장히 고수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복합 기업보다도 단일 기업 이 종목을 선호합니다. 쉽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고요. 성장 산업에 만약에 단일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강점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쉬워요. 이 기업이 정수기를 만드는데 정수기가 앞으로 신흥국가에서는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수기 사업이 성장하겠네. 근데 이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네. 쉽죠? 쉽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 제습기, 선풍기, 다른 냉장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복잡해지죠. 벌써부터. 업황 변동 시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기업들이 과거부터 이제 사업을 하던 사업들은 이제 성숙기에 도달해서 정체 사업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성장 산업을, 일단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체 사업과 성장 사업이 이제 혼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안정성은 좀 높은 편이죠. 이쪽에서 돈을 벌고 이쪽에서 돈을 못 벌어도 한쪽에서 돈을 버니까 그거를 실적을 좀 상쇄를 시켜주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은 조금 어려워요.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이 안 되고 또 이쪽이 잘 되면 또 이쪽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신규 사업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실적까지도 모두 끌어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석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운지는 뒤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근데 상장 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매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복합 기업들이 그 안에서 매출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귀찮더라도 여기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 다트 전자공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한 10년 전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럽다. 한국인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좋겠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혹은 내가 투자를 할 기업에 대한 전자공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다. 여기에 일단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종목명을 치세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 공시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각종 보고서가 있어요. 연간 보고서인 사업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 그리고 뭐 상반기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 있습니다. 전 이걸 다 보고요.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10년 동안의 그 어떤 흐름, 추세, 그리고 언제 어떤 신규 사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신규 사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투자 노하우와 투자 지식과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 보고서에서 매출 분석을 어디서 보느냐? 일단 이것들은 분기별로 달라요. 1분기다 그럼 분기 보고서, 2분기다 그러면 1, 2분기 합산해서 반기 보고서, 그리고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4분기까지 있는 게 사업 보고서죠. 최근에 2022년도 4분기까지 나왔으니까 보통 사업 보고서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매출 및 수주 상황, 매출 이걸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각 부문별 이 가전제품 쪽이 있네요. 이렇게 가전 그 DS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네요. 반도체.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그 OLED 패널 쪽, 그 이제 전장 사업 쪽,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니까 가전제품 쪽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DS 반도체 쪽은 성장이 좀 둔화가 됐어요. 거의 작년도 실적과,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도와 2022년도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스마트폰 쪽은 좀 성장을 했고, 조금은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전장 쪽은 30%나 성장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산수죠, 산수.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냥 대충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지 마시고 몇 프로 성장했느냐. 그 비율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성장률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자, 국내에는 지난해 그 전년도 실적과 그렇죠. 2021년도와 2022년도 실적이 뭐 동일하네요. 똑같고요. 미주 쪽은 좀 올라갔습니다. 미주 쪽은 플러스. 유럽 쪽은 네, 약간 플러스.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은 많이 플러스 됐네요. 많이 플러스 됐고. 아이고, 중국은 감소했네요. 최근에 중국 반도체 수출 좀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지표로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죠. 매출 비중을 한번 파악하자. 비중.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일 사업을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B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라는 게 전체 100%에서 몇 대 몇이냐. A라는 사업이 70%고 B라는 사업은 30%고 이런 게 매출 비중입니다. 매출 비중이 A가 더 크죠. 이게 주력 사업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서
이쪽에서의 어떤 흐름, 이쪽에서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B라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A라는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뭐 별로겠죠. 제가 이 매출 비중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 중에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어떤 기업이 좀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대요. 전년 대비 뭐 20%씩 오르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 진출 더 가속화시킨대요. 그래서 막 대단히 빅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해외 공장 짓고 앞으로 뭐 엄청난 비전을 얘기하는데 기껏 수출에 대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 나머지 95% 내수 시장은 무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낚여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매출 비중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내수에서 무너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직접 살펴봐야 된다. 투자자로서 주주로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그렇죠? 의무죠,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잖아요. 사업별 매출 비중을 통해서 수혜, 실적 수혜 혹은 실적 피해 여부를 좀 알 수 있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우산 장사도 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요. 근데 올해 장마가 좀 길어진대요. 장마가 길어진대요. 그러면은 우산 쪽에서는 돈을 벌고 아이스크림 쪽에서는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우산 장마가 길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우산을 만드는 회사네.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네. 우산 관련주네. 근데 우산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아이스크림 매출 비중이 90%예요. 돈 벌겠습니까? 장마 길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이런 기업들은 그냥 필터링해서 제외시켜야죠. 가령 이런 게 또 있겠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좀 길어질 것 같다. 장마는 별로고 무더위는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선풍기에 잘 팔리겠죠. 반면에 장마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무더위가 길어지고 장마가 짧다. 그럼 제습기 안 팔리겠죠. 그렇죠. 제습기 관련된 종목은 실적이 떨어지고 선풍기 쪽은 오르겠죠. 근데 둘 다 만들어요. 보통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선풍기냐 제습기냐 둘 다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따질 필요가 있겠죠. 선풍기 매출 비중이 70이고 제습기가 3이다. 그럼 무더위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제습기 쪽은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선풍기가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실적을 견인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껌과 마스크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는 없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사람들이 어때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마스크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매출은 떨어지겠죠. 대신 껌 쪽은 오르고 있죠. 껌 말고 다른 걸 볼까요? 립스틱. 자, 화장품 회사도 볼까요?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물론 화장품 회사들은 뭐 기초 화장품 다 만들겠죠. 피부 관련돼 가지고 또 립스틱도 만들겠죠. 최근 기초 화장품보다는 립스틱을 제조하는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각각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찾아볼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볼게요. 어떤 테마가 발생했어요. 테마가 발생하면은 관련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관련주. 좀 듣기 싫어요. 어느 웹사이트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관련주들 쫙 있는데 매출 비중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관련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매출 비중을. 가령 테마가 발생했어요. 중국 코로나19 방역 해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품주의 수혜가 좀 일어났어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될 거 아니에요. 다들 화장품주를 알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복합 사업을 해요.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팔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스크도 팔 수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기업의 화장품 매출 비중이 30%고 B사는 화장품 매출 비중이 70%예요. 어떤 쪽에서 수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출 비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투자보다도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기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저성장 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고성장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이 과거 10년 동안은 성장 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뭐 기술이 뭐 탑재되는 것도 없고 기능이.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체주의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탑재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체주의가 빨랐는데 지금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거고, 또 보급률이 이제는 엄청나게 보급이 잘 돼 있잖아요. 유치원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성장할 여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전장 쪽, 전기차라든지 이제 자동차 쪽,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쪽, 그쪽에 관련된 기술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좀 뜨고 있죠. 그쪽은 성장하는 쪽이고 스마트폰 부품 쪽은 좀 둔화되는 쪽이고. 그럼 여기서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비율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는 스마트폰 부품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90%나 되고요. 전장 사업은 아직 10%밖에 안 돼요. 근데 B사는요. 스마트폰 부품 매출은 40%에 불과하지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장 사업 쪽에 진출을 좀 크게 확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가 돼요. A사와 B사 어떤 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둘 다 전장 관련된 기업이고 둘 다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비중을 알아야지 성장 산업의 수혜 강도가 큰 종목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주로서 직접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또 하나 볼게요.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다들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을 넘어서 그 성장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자, 기존 저수익 사업의 성장률은 5%라고 둘 다 A, B사가 둘 다 그렇다고 치고, 고수익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률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50%의 매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 답은 나와 있죠. 성장률까지 구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사업의 안정성까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통해서.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그 재봉틀기 혹시 아십니까?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재봉틀 회사가 있는데 브라더미싱. 한 번 사면은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혼수품으로 들고 왔다가 나중에 딸을 출산하게 되면은 그 딸이 커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딸한테 물려줄 정도래요. 100년 이상 쓴다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교체주의가 100년이에요.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데 전 세계에다가 그 재봉틀기를 다 팔아놓고선 교체주의가 100년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질레트 면도기 아시죠? 그 회사가 계속 면도기 위주로 생산을 했으면 지금쯤 망했을 겁니다. 그 회사는 면도 날을 만드는 소재 기업으로 변한 거죠. 즉 소모품 회사로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일회성 장비, 자, 장비 매출이 있고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소재가 있고 2차 전지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고 분야별로 꼭 그렇습니다. 피부 쪽에서 피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어요. 소모품. 만약에 이 장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체주의가 문제예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그거는 소비자가 이미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우리 교체 안 하고 계속 리뉴얼 해가지고 수정 이렇게 부품 수리해가지고 계속 쓸 거야.
이제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A사와 B사가 있는데 이쪽에 장비 매출은 90%고 그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소재들 또 공급을 해요. 보통 소재 매출이 10%예요. 반대로 B사는 장비 매출이 50%에 불과하지만 소재 매출은 50%입니다. 어떤 기업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더 안정적일까요? 장비는 한 번 팔면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교체 주기가, 교체 사이클이. 허나 소재, 소모품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정성에 대해서 어떨까요? 이쪽이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반도체 장비 회사에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 이제 관련된 소재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과 2차 전지 소재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지, 혹은 장비와 소재 둘 다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한다? 저는 소재입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생산 캐파를 마무리가 일단락해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교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전방 고객사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의 등락폭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에 집중하는 게 좀 맞죠. 이건 제 권고 사항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노출도가 좀 강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대만 뭐 이런 나라 두 개 국가가 꼭 그래요.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매출 비중 중에서 내수 실적과 국내 내수냐 수출이냐 이 구분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수가 70%고 수출이 30%밖에 안 돼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리스크 혹은 환율 수에 큰 영향이 없겠죠. 허나 수출 비중이 70%나 된다. 이런 기업들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별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수냐 혹은 수출이냐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왔어요. 반도체 요즘 부진하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볼게요. 가전 컴퓨터 쪽이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56%나 돼요. 매출 비중이에요. 그리고 OLED 패널 쪽 10%, 전장 쪽 4%, 반도체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반도체가 중요한 게 전체 영업이익의 50%를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듭니다.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CIS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 세 가지를 만드는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변동폭이 별로 없죠.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95%나 역성장을 했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때. 그럼에도 적자는 아니에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 타격이 좀 크겠죠.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해 보죠.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다가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그럼 수혜 강도가 누가 더 클까요? 이쪽이겠죠. 그렇죠? 안 좋았던 만큼 또 좋아질 때도, 그러니까 즉 실적이 안 좋을 때 또 좋아질 때는 더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업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실적 변동폭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비중을 이렇게 알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쪽으로 선택이 좀 쉽죠.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자꾸 얘기를 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원하는 자료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쪽도 도시봉쇄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양극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극단적으로 명품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브랜드는 자국 내 브랜드를 쓴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주가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면세점에 입고됐던 것들이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매장을 다 철수했는데 다시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래도 매출 수혜는 있을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두 개의 기업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 비중 보세요. 여러분들은 화장품주, 화장품 테마가 있다. 앞으로 화장품주가 실적이 개선이 된다. 둘 중에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LG 생활건강은 코카콜라하고 환타 매출 비중이 24%나 돼요.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해제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치약과 샴푸 31%. 코로나 때도 이는 닦았잖아요. 머리는 감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은 45%에 불과해요. 근데 아모레 쪽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매출액이 89%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물론 그동안에 이제 이런 악재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지는 거야 뭐 그 변수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만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업황 개선 시 실적 수혜 강도는 이쪽이 더 크겠죠. 그쵸? 상식이죠. 다른 얘기를 볼까요? 이번에는 매출 비중이 아니라 그 각각의 그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추세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네. 이건 좀 떨어지고 있네. 이 추세를 보면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각 부문별로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비중을 알면은 추세를 아는 것도 쉽습니다. 한번 약간의 한 발 더 깊게 가보자는 얘기죠. 추세까지, 추이까지. 부문별 매출의 추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통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기존 사업들이 약간 성숙되거나 정체됐기 때문에 보통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신규 사업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기존 사업보다는 고성장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 정체 사업을 압도하는 정도의 실적 성장이 계속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매출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매출 비중은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1%였는데 1년 만에 5%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15%가 되고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방 산업이 있는데 그 전방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뭔가 기회의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거기에 제대로 지금 적응이 되고 있는지 실적 추세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까 전장 사업,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사업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이 실적이 지금 지난해도 매출 비중 20%인데 지금도 20%고 앞으로도 20%일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는 작잖아요. 이제 해외 진출하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즉 수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면은 그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 그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또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매출 비중을 넘어서 이번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추세를 한번 보자. 첨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 기업을 무시했었어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첨보를 알았던 게 2019년도. 제가 2차 전지를 2019년도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를 딱 만들었는데 첨보는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매출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2020년도 되니까 기존 사업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 되니까 기존 사업은
이게 전자재료 사업이거든요. 성장을 못하고 있죠. 계속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얘들이 이제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필수 소재가 있죠. 뭐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대 그 핵심 소재가 있는데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인 전해질을 만드는 특수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세계 1위 부분별로 세계 1위를 마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되니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보는 이제 과거 한 3년 전에는 그냥 일반 전자재료 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73%예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2차 전지 회사가 됐죠. 이제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이런 흐름을 쫙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아두거나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또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좀 유명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2% 부족해요. 그 2% 부족한 부분을 그 전해질로 뭔가의 기능을 채워준 겁니다.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 영하 20도, 30도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때는 그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 전해질의 역할이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화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전해질의 그 성분을 넣어가지고 특수 전해질이니까 그런 걸 넣어가지고 폭파의 어떤 위험성을 좀 낮춘다던가 그래서 요소 그래서 약간의 2% 부족한 2차 전지의 어떤 특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성장이 있다라는 거.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있네요.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래 이 기업은 휴대폰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 충전기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캐시카우는 되는데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업 성장하겠습니까? 그냥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캐시플로우는 되겠죠. 현금은 꾸준하게 들어오겠죠. 허나 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의류 사업을 했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은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스노우피크는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고가의 좀 프리미엄 캠핑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뭐 비박이나 캠핑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캠핑이라는 것은 감성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감성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보는데 2020년도까지는 휴대폰 충전 사업이 주력이었어요. 2021년도 폭발적으로 의료 사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앞으로는 이제 중화권에 진출한다라고 하네요. 올해부터 대만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대만 쪽도 일단 소득 수준이 걔네들이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GDP 1인당 GDP 3만 불. 이 GDP 1인당 GDP 국민소득 3만 불 정도가 되면은 보통 캠핑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그래요.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섰어요, 작년에. 그리고 중국도 전체로 봤을 때는 1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별로 봤을 때는 거의 3만 불에 육박하는 그 도시들이 뭐 상하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거의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캠핑 많이 다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캠핑을 또 장려를 좀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어떤 뭐 체력 안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운동 하듯이 그렇죠. 그런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캠핑에 대해서 스노우피크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류를 만들어요, 의류.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유망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2022년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해외 진출도 있으니까. 국내는 이미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몰에는 일단 이점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각 매장당 실적 성장을 이제 기대하는 거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남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출 분석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보통 주력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사업을 해요. 전자 장비, 전자 재료 쪽에서, 전자 부품 쪽에서 세라믹 칩을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쪽이 주력입니다. 원래는 세라믹 칩은 이 칩을 세라믹으로 만든 이유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통 정전기가 전자제품에는 정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전자제품이 오작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고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라믹 칩을 통해 가지고 정전기를 방지하는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이 MLCC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LCC가 앞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이다. 근데 MLCC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새로 나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MLCC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MLCC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가 그동안은 이제 전기 고압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이제 400V 정도 썼어요. 이 정도 썼을 때도 뭐 MLCC는 그렇게 고성능의 MLCC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자동차 쪽이 무려 2배인 800V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전압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전압이 될수록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 시스템 쪽도 고전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의 환경이죠. 고전압이 높을수록 그걸 견딜 수 있는 MLCC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고성능의 MLCC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5G 통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G가 과거에는 저주파였는데 지금 고주파로 바뀌었잖아요. 현재 5G는 뭐 3.5GHz는 뭐 고주파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28GHz 이렇게 가버리면은 통신 그 기지국 쪽에서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주파. 그러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열이 높아지면서 고주파다 보니까 거기는 부품들이 이제 방열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수한 뭐 지라갈륨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이용한 뭐 그 기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쪽에서도 MLCC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높은 전압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휴대폰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휴대폰이 5G 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5G 폰 같은 경우는 이게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다 보니까 휴대폰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데 부품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발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견딜 수 있게끔 최적화될 수 있는 MLCC가 앞으로는 필요하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전장 시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을 썼던 쪽에서는 전장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그 에너지원이 그 휘발유였잖아요. 휘발유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킬 수는 없잖아요. 배터리가 필요한 건데 기존에 갖고 있는 배터리는 그냥 음악이나 정도 듣는 거고 시동 걸 때 헤드라이트 뭐 이 정도지, 전체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전기차 시장이 되면 이제 차 안에서도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 장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쪽이면은 배터리 자체 쪽에서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소모량이 많아지고, 다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도
필요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도 필요하잖아. 그게 모두 전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혹한 환경에서 충격 같은 거, 자동차 진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있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진동, 뭐 세탁기를 제외한 나머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이제 MLCC도 극한의 그 고온, 또 극도의 또 저온, 그렇죠?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 북극 근처에 있는 국가의 전기차들 아주 환경에 좀 적응해야 되니까 이쪽이 커져야 되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세라미틱 분기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이걸 좀 내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안에서의 MLCC가 있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한번 뜯어봤습니다. MLCC 분기 매출액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매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올라가면은 단순히 뭐 어디 뭐 거래처에서 많이 사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MLCC 부분에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 이 매출에.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예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또 기업이 또 있어요. 최근에 뭐 주가가 뭐 올라갔는데 테슬라 쪽에 이제 자성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배터리 쪽에 또 효율성을 높이는 쪽이죠. 아무래도 전기차들이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보다 좀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소재가 좀 필요한데 자성 소재입니다. 이걸 세계에서 3번째로 일단 개발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성 소재 쪽에서의 매출 추이가 보니까 연평균 38%씩 올라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근데 얘네가 테슬라 쪽에 이 자성 소재를 공급한 게 2019년도부터 공급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 쪽에 앞으로 자동차의 연 생산량 추이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무려 생산량이 4.4배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아모그린텍이 자성 소재를 공급하게 되고 그 테슬라 안에서도 아마 다른 고객사 거를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점유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상 테슬라 쪽의 자동차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자성 소재의 매출액도 증가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매출 분석을 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은 이게 뭐 늙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는데 요즘은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피부가 약간 좀 처짐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소득 수준도 있겠다. 피부 처짐 현상을 좀 더 내가 좀 억제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루트로닉은 원래 이제 레이저 치료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기미 주근깨 그 토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얘네가 고주파 치료기 쪽으로 나갔습니다. 고주파라는 것은 이제 피부 쪽의 진피층 혹은 뭐 엉덩이 살, 뱃살 이런 쪽에다가 깊은 진피층을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살이 솟아나게끔 해서 좀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드는 그게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문제라기보다도 레이저 치료기는 소모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만 한번 팔고 끝. 근데 이 고주파 쪽은요, 그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사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로닉이 이쪽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때까지는 연구 개발해가지고 신제품 개발에 매진을 했고 신제품이 개발이 딱 돼서 해외 시장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해외 매출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완전 성공을 했죠. 국내 시장은 정체가 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에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기업이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로닉은 이제 해외 쪽에 좀 눈을 좀 돌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피부과는 전문 의료진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소위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데 해외 쪽은 굳이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좀 풀이 넓어요. 그래서 루트로닉 쪽 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진출했던 것 같습니다. 수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폭발을 했죠. 폭발. 그래서 과거에는 내수와 수출 비중이 거의 반반씩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수출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장비 쪽에서 수출 쪽에서의 이제 성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소모품 실적이 따라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게 뭐 전 세계를 다 장악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이제 성장,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럼 여기서 아까 그랬죠. 환율 이슈가 좀 대두가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루트로닉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환율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거의 없지만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좀 주겠죠. 다른 종목을 볼게요. 그럼 아까 루트로닉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클래시스가 원조예요. 이 기업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장비하고 소모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클래시스는 정말로 우수한 게 업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고주파 쪽으로 가지고 피부를 좀 탱글탱글하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얘네는 사실은 그래요. 이 장비는요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그리고 장비는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 고장도 안 난대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클래시스가 궁금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있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소모품도 보고 싶고 장비도 보고 싶어가지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보통 투자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직접 봐야죠. 만져보기도 하고.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냥 플라스틱 통인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사면은 10년 이상도 써. 이거 고장도 안 나. 그리고 이거 비싸지도 않아. 가격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싸. 근데 중요한 거는 장비가 아니라 소모품. 이게 환자 한 명 올 때마다 소모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핑계로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부 내시경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사 선생님께서 배에다가 뭐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근데 그럼 막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젤리 같은 걸 바르죠. 그런 거예요. 그게 소모품인데 어떤 소모품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고주파 그것이 이제 피부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장비와 소모품 매출액의 흐름을 볼게요. 장비 매출이 올라가니까 소모품이 같이 따라가고 있죠. 근데 장비하고 소모품의 매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2020년도 동일했어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영업을 못했을 거예요. 오프라인 영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다시 영업이 개재가 돼가지고 장비 매출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장비는 교체 사이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장비를 구입한 피부과에서는 무조건 소모품을 그렇죠? 구입을 해야 돼요. 얘네 소모품을. 인터넷이든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 장비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요? 그럼 소모품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클래시스는 장비와 함께 특히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개의 피부과가 있는데 장비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쳐요. 근데 환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모품의 판매량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에 손님이 올 때마다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클래시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우량주죠. 사실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시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장비 쪽보다는 소모품 쪽의 성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장비도 봐야 될 게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모품은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우리가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2018년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리콘 소재로 만들었는데 하이드로겔이라는 것은 이제 습윤성이죠. 이제 실리콘을 만들면은 눈이 뻑뻑하지 않고 이게 좀 촉촉하고 산소 투과율도 좋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의 70%가 하이드로겔 렌즈를 씁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거. 근데 이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실리콘 그 렌즈에 대한 그 원료 이것들을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아 가지고 외부에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대량 생산을 못 한 거예요. 개발은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이 주문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수직 계열화가 됐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원료 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 고객사들이 바이어들이 야 이제 너희들 대량 생산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한테 물건 좀 다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원래는 2019년 정도에 해외 고객들이 너희들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개발했어? 그럼 우리가 주문할게.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다가 그동안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국내 쪽은 수요가 그쵸 성장률은 없지만은 해외 쪽 성장률은 없죠. 더구나 그 하이드로겔 렌즈를 컬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눈 색깔이 다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요즘 뭐 아이돌 영향 때문에 컬러 렌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세코닉스를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쪽보다는 전장이 낫다고 그랬죠. 자, 전장 쪽 스마트폰이 있고 차량용이 있습니다. 차량용 매출 올라가고 있죠. 얘들은 뭐냐면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스마트폰 쪽에 공급하느냐, 차량 쪽에 공급하느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차량용 매출이 80%가 됐어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 2023년도 올해 실적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됐는데 이거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거밖에 얘기를 못 했네요.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요. 이 기업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다 투자 유망주들입니다. 네, 수요일 날 4시에 뵙겠습니다. 윤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 전자공시를 통해 매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출 비중과 매출 추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슈퍼리치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빛 노후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두 번째 황금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유석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인데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윤유석 파트너가 준비한 노후 대비 종목 분석 강의를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빛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립니다. 황금 같은 종목을 찾는 슈퍼리치의 투자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윤유석 파트너와 함께라면 미래의 슈퍼리치,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